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서울의 도심 한강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고층 빌딩의 루프탑. 바에서 한서연은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창밖의 화려한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고요하고 차분했다. 28살의 나이에 굴지의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가장 촉망받는 디자이너가 된 그녀였다. 오늘 그녀가 직접 설계한 신도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고아원 출신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오직 실력과 끈기, 그리고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화려한 축하보다도 홀로 성취를 음미하고 싶었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스스로에게 작은 사치를 허락하고 싶었다. 그녀가 한 모금씩 천천히 샴페인을 음미할 때였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가득한 바의 한 구석에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고하고도 차가운 아우라를 풍겼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하게 다물어진 입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혼자였다. 서연과 마찬가지로 그는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교류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게 잠시 시선이 머무르는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는 그의 눈동자가 정확히 그녀를 향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는 듯 했다. 당황한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혼자입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서연은 순간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자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바텐더에게 위스키를 주문했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태안그룹의 총수 권태준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매스컴에서 종종 보던 얼굴이었다.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파죽지세로 성장시킨 냉혈한 경영인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마주한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날카로웠다. 혼자서 축하할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눈빛이 다른 사람들처럼 허무해 보이지 않아서 서연은 그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게 된 것뿐이라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권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의 위스키 잔을 매만지는 길고 곧은 손가락은 서연의 시선을 잠시 빼앗을 만큼 아름다웠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이내 그녀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작은 성취를. 서연은 그의 제스처에 망설이다가 자신의 샴페인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르게 과감해지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고 그 역시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그러다 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총수님도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저처럼 혼자 계신 것을 보니.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권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저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사업이라는 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거든요. 무서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실 거예요. 총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응원했다. 그녀의 순수한 말에 권태준의 차갑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만났던 모든 여자들과는 다른 순수하고 꾸밈없는 매력을 발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서로의 꿈과 일,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은 낯선 상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묘하게 통하는 지점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거침없는 통찰력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었고, 권태주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단단한 내면에 끌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기운이 그녀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점점 더 권태준의 매혹적인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을 털어놓고 있었다. 권태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차가운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바텐더가 마감 시간을 알리자 권태주는 서연의 손목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안개로 가득 찬 듯했지만 그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거칠지만 섬세한 손길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에게만 집중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권태준 한 사람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꿈처럼 황홀했다. 이튿날 아침 서연은 희미하게 드리워진 햇살에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옆자리를 확인한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권태주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의 흔적은 깨끗하게 정돈된 침구와 그녀의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뿐이었다. 메모지에는 그의 필체로 쓰인 전화번호와 함께 어제는 고마웠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제의 모든 일이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평생을 성실하고 단단하게 살아왔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단 하룻밤의 낯선 만남에 모든 것을 내주다니. 그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빠르게 호텔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어젯밤의 모든 일을 단지 한 번의 일탈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한서연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단단하고 외로운 한서연으로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의 흔적을 말끔히 지운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밤의 짧은 만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몸속에서 아주 작고 소중한 생명이 이미 싹트고 있다는 것을.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도시를 달구는 동안 한서연의 삶은 평온한 척 겉으로만 흘러가는 듯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수정 작업을 거듭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바쁜 일상 덕분에 그녀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텅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텅 빈 공간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평소라면 거뜬히 견뎌냈을 야근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구토 증세에 시달렸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그녀를 걱정하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한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의사의 담담한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순식간에 멈춰버렸다. 그녀의 손에서 진료 차트가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임신이라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 같았다.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강타했다. 한순간의 충동적인 일탈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다. 그녀의 눈앞에는 온갖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의 편견과 홀로 싸워왔던 지난날 어렵게 이뤄낸 현재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홀로 감당해야 할 막막한 미래.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인 권태준을 떠올렸다. 그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직접 찢어버렸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어떤 동정이나 의무감을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쥐었다. 아주 작고 소중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 순간 그녀의 불안함과 슬픔은 단단한 모성애로 변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숱한 외로움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우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입덧은 갈수록 심해졌고 잦은 피로감에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건축사무소의 부소장 박민호였다. 박민호는 젊은 나이에 부소장 자리에 오른 야심가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번 신도시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디자인이 채택되면서 그의 질투와 시기심은 극에 달했다. 한 디자이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 좀 쉬는 게 어때? 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부소장님.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 눈에는 아파 보이는데 우리 사무소의 명예를 걸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개인 사정으로 망치면 안 되지. 그의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가 단순히 그녀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녀를 회사에서 밀어내려는 의도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절대 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박민호는 그녀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다. 일부러 그녀에게 불가능한 기한의 업무를 맡기거나 그녀의 디자인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수정 지시를 내렸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한서연 스스로 지쳐서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것. 하루는 박민호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새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안이 놓여 있었다. 이게 최선입니까 한 디자이너? 우리 태양그룹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디자인이군요. 그는 시안을 훑어보지도 않고 그녀에게 던지듯 말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부소장님, 이 시안은 지난번 지시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지시, 내가 언제 이런 무미건조한 디자인을 지시했습니까? 한 디자이너의 열정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실망스럽군요. 그의 날카로운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의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민호는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녀를 비난하며 트집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서연은 그제야 그가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날 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박민호 부소장의 횡포에 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도 강인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녀는 박민호의 지시를 모두 무시하고 처음에 자신의 디자인 의도를 살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박민호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에 드나드는 수상한 외부인, 그리고 그가 숨기려 하는 서류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하고 나약한 고아원 출신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꿈을 지키기 위해 강해진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강인한 변화는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다. 한서연은 박민호 부소장의 끈질긴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냈다. 그녀는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태동을 느끼기 시작한 아기와의 교감을 통해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감추려 노력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던 중 그녀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태안그룹 본사 25층 총수실로 오세요. 발신자는 없었고 오직 명령조의 짧은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태안그룹. 그녀가 다니는 건축사무소는 태안그룹의 계열사였지만 총수실까지 찾아갈 만큼 그녀의 직급은 높지 않았다. 의아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함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2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숨막힐 듯한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총수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고요했다. 그곳에는 한 달 전 그녀가 하룻밤의 꿈처럼 잊으려 했던 그 남자 권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고 그의 등에서는 차갑고도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때 권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닿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으며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한서연 씨? 그는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접혀진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권태준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다녔던 산부인과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이었다. 임신 10주차, 산부인과 진료기록,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화가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막막함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했다. 그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수님께는 나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나? 아니면 나중에 이 아이를 무기로 내게 뭔가를 요구할 생각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임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아이를 조용히 낳고 그녀의 방식으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아이를 저 혼자서라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수님께는 아무런 폐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었다. 권태준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는 한서연은 그저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건축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산적이거나 탐욕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 하는 세상의 모든 편견에 홀로 맞서 싸우려 하는 강인한 엄마였다. 폐가 아니라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그녀의 배를 쳐다보았다. 아직은 아주 미약한 크기였지만 그곳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책임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보호 본능.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요. 그는 그녀에게 의자를 내주며 앉으라고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2달 전 그날 밤 이후에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혼란스러움,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그리고 회사에서 박민호 부소장의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야기를 들은 권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가 박민호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말에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박민호 부소장. 그는 태안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건축팀의 실무 책임자였다. 그 프로젝트는 권태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야심찬 계획이었고 최근 들어 자꾸만 차질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박민호가 한서연을 괴롭히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한서연 씨, 나와 결혼합시다. 권태준은 고요한 침묵을 깨고 서연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다. 하지만 그에게서 사랑이나 감정적인 동요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냉정하고 논리적인 경영인의 모습이었다. 결혼이요? 그래,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의무가 내게 있다. 이 결혼은 당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책임감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려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강한 책임감과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이 사회의 편견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까. 그녀는 흔들렸다. 하지만 총수님, 저는 걱정 마시오. 결혼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야.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저 당신과 아이를 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뿐이지.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자신과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권태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다. 비서실장, 지금부터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상대는 한서연 디자이너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했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듯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서연의 삶은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사랑 없는 결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한서연과 권태준의 결혼 소식은 태안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태안그룹의 총수와 한 고아원 출신 디자이너의 만남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두고 온갖 추측과 소문을 만들어냈다. 정략 결혼일 것이라는 소문부터 한서연이 권태준을 유혹해 신분 상승을 꾀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그녀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모든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준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살아왔던 작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낯선 공허함을 느꼈다. 권태준은 결혼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핑계로 서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오직 종이 위에 적힌 계약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도 그들은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권태준의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그녀의 아이를 낳고 온전히 키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권태준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녀가 아침마다 먹는 과일과 우유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방에 놓여 있었고, 혹시라도 늦잠을 잘까 싶어 그의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출근 시간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그녀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몰래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서연은 박민호 부소장의 악의적인 지시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회사로 다시 찾아온 권태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에 따뜻한 캔을 쥐어주었다. 늦게까지 일하는데 따뜻한 거라도 마셔야죠. 몸도 무거운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권태준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부렸다. 그는 그녀가 작업 중이던 도면을 슬쩍 쳐다보았다. 이게 그 박민호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맡긴 프로젝트인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도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더니 펜을 들어 도면의 한 부분을 수정했다. 그의 손길은 능숙하고 정확했다. 서연은 그의 수정안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수정안은 그녀의 디자인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었다. 이게 총수님께서 직접 하신 건가요? 별거 아니야. 그냥 참고만 해. 그는 시크하게 대답했지만 서연은 그의 도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단순히 무관심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권태준은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건강을 이유로 더 이상 그녀를 야근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고 그녀가 말없이 앉아있으면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점심은 뭘 먹었어요? 입덧은 좀 괜찮아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따뜻해졌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녀의 배를 쳐다볼 때마다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에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그저 아이의 아버지이자 차가운 총수가 아닌 한 남자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배려와 섬세함에 감동했고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태준은 서연의 회사에서 있었던 박민호 부소장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은 박민호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민호는 태안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 정보를 경쟁사인 한성그룹에 빼돌리고 있었다. 그가 서연의 프로젝트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던 것은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을 방해하고 프로젝트를 지연시켜 한성그룹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서연을 괴롭혔던 모든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권태준은 이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서연을 괴롭혔던 박민호의 행동이 태안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배임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박민호가 횡포를 부린 모든 증거를 모아두라고 지시했다. 그의 차가웠던 눈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킬게.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그의 단단한 품에 안긴 서연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느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진심 어린 애정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마지막 결전이 남아 있었다. 한서연은 권태준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민호 부소장의 횡포와 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일은 그녀가 몰래 진행해왔던 일이었다. 그녀는 박민호가 툭하면 그녀의 디자인에 트집을 잡으며 내렸던 수정 지시들, 그리고 그가 은밀하게 외부인과 접촉하는 모습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의 직감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준에게 그녀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건넸다. 권태준은 그녀가 건넨 증거들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한서연은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것이다. 그녀의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뛰어난 통찰력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고아원 출신의 디자이너가 아니라 태안그룹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파트너임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그녀를 향한 감정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자리 잡았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태안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 중간 보고를 위한 임시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박민호 부소장은 회의실에 들어서는 권태준과 한서연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연이 겨우 총수의 아내라는 지위를 등에 업고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연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한성그룹과 비밀리에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민호 부소장이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한서연의 프로젝트를 폄하하고 자신이 준비한 대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었지만 권태준은 그의 눈빛에서 드러나는 야비함과 거짓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부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도 한번 보시죠. 권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비서가 준비된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는 박민호가 한성그룹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가 한서연의 디자인 시안을 한성그룹에 빼돌리는 CCTV 영상과 사진, 그리고 통화 녹취록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총수님?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박민호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민호를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부소장님, 제가 제출했던 디자인 시안에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제가 직접 만든 보안 코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소장님이 한성그룹에 넘겨준 시안에 그 코드가 그대로 복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소장님이 한성그룹의 임원에게 보낸 메일의 원본도 저희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민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디자인에 트집을 잡았던 모든 이유와 그가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야비한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는 대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릴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박민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사들은 권태준과 한서연의 손에 들린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권태준의 냉철한 판단력과
그의 아내 한서연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했다. 결국 박민호는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와 배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서연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박민호 사건이 정리된 후 태안그룹은 다시 안정되었다. 한서연의 존재감은 회사 내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지혜로 당당하게 능력을 인정받는 태안그룹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연은 병원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의 맑고 큰 눈은 권태준을 꼭 닮아 있었다. 권태준은 아기를 품에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차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아기와 아기를 낳느라 고생한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찬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남편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랑이라는 기적은 단 한 번의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